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AI가 우리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AI는 최근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우리 일상을 바꿔왔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AI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AI 유저가 극소수였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AI를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정말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성형 AI가 뭐고, 그러면 또 생성형 AI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생성형이 아닌 AI가 있는가? 비생성형 AI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형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형 AI는 또 어떤 거고, AI는 어떠한 개발 방법과 역사를 가졌으며, LM이라고 하죠. Language Model. 우리가 GPT를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large가 아닌 그냥 LM은 뭐고, large는 왜 large라고 붙었으며, 최근에 또 Small Language Model이라는 건 또 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형 AI의 비즈니스 활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그 채팅창이 있나요?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인가요? 채팅창 같은 데다가 궁금한 내용을 보내실 수가 있다면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내용을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그 채팅으로 전달해 주시면 나중에 강의 끝난 후에 그걸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연산,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연산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쿠킹이라고 그러죠. 이 조리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식재료, 국수와 마른 국수와 그다음에 토마토, 마늘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셰프가 음식을 조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오른쪽에 나오는 저는 먹음직한 파스타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 셰프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저 소위 레시피라고 하죠. 그 어떤 요리 절차, 조리하는 절차가 쭉 있고요. 이 절차를 충실히 따라서 하면 굉장히 균질적인 그런 파스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식재료를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쭉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파스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조리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지 않고요. 사람이 조리하지 않고 만약에 로봇이 조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레시피의 모습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읽는 그 레시피의 모습이 아니겠죠. 저게 마늘을 갈아서 넣으시오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만약에 로봇한테 그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을 집어라. 그러면 이제 마늘을 어떻게 집어요? 로봇 팔이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오른팔을 밑으로 내려서 마늘이 있는 곳에 꽉 움켜쥐고 다시 들어 올려서 앞으로 당겨. 이렇게 되면 이제 마늘이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믹서나 기구를 써서 마늘을 또 줄이는 거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름이 여러 개인데요.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그 레시피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로봇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이것도 레시피입니다. 레시피인데 이제 로봇용 레시피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게 그렇게 만들면 그리고 이거를 로봇이 그대로 실행을 하면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 같은 저런 파스타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김밥 로봇이 많이 요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밥을 많은 또 재료를 집어넣고 밥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넣고 그 김을
넣어서 이렇게 롤로 많은 그런 것들을 로봇이 다 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김밥 만드는 법을 레시피 수준으로 가르쳐 준다면 기계한테는 저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형태로 가르쳐 줘야 된다. 지금 보신 바로 저 조리가 사실은 컴퓨팅이에요. 로봇이 하는 컴퓨팅인 거죠. 자,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념.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 컴퓨팅을 우리말로 그냥 연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이라고도 하지만 연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레시피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로봇의 레시피를 우리가 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컴퓨팅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죠.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우리 행안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요. 그게 인풋이고요. 로그인 절차라는 그런 컴퓨팅을 함으로써 결과는 뭐냐면 패스페일입니다. 들어오세요라든가 아니면 패스워드가 틀리다 또는 당신과 같은 유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코엑스까지 가고 싶다라고 인풋을 던져주면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최단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휴대폰에 띄워줘요. 그럼 제가 그 최단 경로를 보고 따라 하겠죠. 또 이런 것도 컴퓨팅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서 항공기가 굉장히 많죠. 수백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무원, 파일럿이나 스튜디스도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수만 명일까요? 수천 명일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타시는 그 특정 항공편에 내가 탄 항공편에 어느 조종사가 앉아 있고 어느 승무원이 서빙을 할지를 다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배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컴퓨팅이에요. 배정하는 원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할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막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저 개발자들이 만든 게 바로 알고리즘이고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로그인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해주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내비게이션에서 길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 코드 또 항공기의 승무원들을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런 코드 이런 것들 전부 사람이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요즘 출국할 때 어떠세요? 출국할 때 요새 사람한테 갈 수도 있지만 기계가 많이 요새 도입이 됐습니다. 그 기계에 가면요 우리 여권을 싹 밀어넣으면 홍길동이구나 라고 딱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홍길동 씨 지문을 손가락을 한번 대보세요. 그럼 내 지문을 채취합니다. 왜 그러죠? 로그인하는 거예요. 제가 등록해 놓은 지문과 지금 저의 지문이 비슷한지 로그인 절차를 하는 겁니다. 아까 패스워드랑 똑같죠. 다만 그때는 글자였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지문, 이 과거에 등록했던 지문하고 동일한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이 패스페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이 코드는 사람이 만들려고 수없이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본인인데 아니라 그러고 다른 사람인데 맞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 알고리즘을 사람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로 만들기로 했어요. 바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켜서 저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그럼 저게 사람이 만든 거냐? 물론 머신러닝도 사람이 시키니까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앉아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가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AI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자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컴퓨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바로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을 시켜서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저게 바로 AI입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바로 페이스 아이디라고 그러죠. 안면 인식.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지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1부터 9까지 숫자를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안면 인식하죠. 안면 인식 은행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그래서 돈을 보낼 때 마지막 순간에 안면 인식으로 제가 진짜 본인이 보낸다는 거를 안면 인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셨던 지문하고 똑같이 이것도 사람이 개발자가 만들려고 하다 안 돼서 결국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로부터 AI를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왼쪽과 같은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라. 저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아웃풋이겠죠. 이것도 사람이 개발자가 개발하려 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을 써서 AI로 바로 자율주행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AI 정의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처럼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코드다,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다,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하지 못하고 대신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으로 자동 구축한 그러한 코드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정의가 데이터로부터 자동 구축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LLM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 모델이라 함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Where are we? 이렇게 만약에 주어지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제일 적절할까요? 그거 맞추는 게 바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럼 Where are we? 그럼 그다음 뭐가 나오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 Where are we going이 나오는 게 답이에요. Where are we talking인가요? Where are we eating인가요? 등등등 굉장히 많죠. 모든 동사가 다 등장할 수가 있어요. 또는 Where are we dog? 이런 것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Where are we cat? 근데 사실 Where are we dog? Where are we cat? 이런 것들은 사실 문법적으로 일단 안 맞죠. 걔는 예선 탈락. 근데 going이나 eating은 Where are we eating?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거야?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랭귀지 모델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들여다봤을 때 저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그럴듯하냐를 맞추는 겁니다. 그럴듯하냐. 결국 어떤 단어가 제일 자주 등장했는가. 우리 사람의 언어에서. 그러면 답은 고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바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거고요.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말 그대로 이 랭귀지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거대하게 만든 언어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 언어 모델이 있고요. 2018년에부터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이신 게 챗GPT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니도 있고요. 미스트랄 AI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일 말하자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챗GPT고요. 클라우드도 요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거대라고 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X축이 시간입니다. 2018년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제 막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오른쪽 끝에 가면 이제 2023년 작년 이제 중반 정도까지 봤을 때 이게 X축이고요. 이쪽 Y축, 세로축은 뭐냐면 이 랭귀지 모델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의 기준은 그 안에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 시냅스의 개수입니다. 이걸로 이제 시냅스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모델 파라메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냅스라는 용어는 뉴런과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 두 개가 연결되는 그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신경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컴퓨터 안에다가 사람 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뇌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세포가 많으니까 시냅스가 많아질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개수가 몇 개냐 가지고 뇌의 크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시냅스를 모델 파라메타라고 하는데요.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익숙한 챗GPT의 그 몸이죠. 브레인인 GPT-2가 있는데요.
얘가 1.5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5억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2019년에 나온 건데 2020년 초반에 이게 1.5가 175가 됩니다. 여러분 1.5가 175가 되면 이게 100배 이상 커진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확 뛴 거예요. GPT-3가 일단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을 얻어서 3.5 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저 GPT-4까지 나왔죠. 지금 GPT-4가 나와 있어요. GPT-4는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 회사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이름이 오픈인데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빌리언 정도 될 것 같다. 즉 트릴리언이라는 거죠. 1조 개 정도 될 거다. 1조 개. 어떤 사람은 아니야. 1조 5천억 개는 되겠다. 이거 뭐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 그 스케일이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 그래서요. 한 칸이 10배씩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형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또 동시에 또 소형 랭귀지 모델이 또 나와요. 소형 랭귀지 모델은 뭐 제미나이의 나노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마라고 메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만드는 서비스하는 그 회사 메타라는 회사가 만든 라마 3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라마 3도요. 그 매개 변수 수가 8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8 빌리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8빌리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8빌리언짜리는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앞에가 얼마였죠? 175빌리언이고 지금 1000빌리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8빌리언이면 이거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뭐 굉장히 쓸만하다. 그래서 저 8빌리언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도 좀 빵빵한 노트북을 갖다 놓으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GPT는요. 만약 오픈 AI가 저한테 너 GPT 줄게라고 저한테 던져줘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근데 이 라마3 같은 것들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마3 가져다가 제가 요새 챗봇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언어 모델은 거의 대부분 오픈 소스예요. 얘네들은 왜 이게 스몰이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저한테 준다 그래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아서 자기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개인은 없고요.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스몰 랭귀지 모델인 거죠. 왜? 학습, 추가 학습이나 이제 추론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요,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쓰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그 다음에 이제 going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또 Where are we going을 또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Where are we going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다음 단어 맞추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하나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문장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막강한 건데요.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회의록도 쓰고 기한서도 쓰고 물론 제가 프롬프트라는 걸 줘야 되죠. 이렇게 써봐 라고 줘야 얘가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랭귀지도 지정할 수 있고 양도 한 페이지 아니면 3페이지 써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씁니다. 글을 쓰니까 얘가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학습하고 프랑스어도 학습하고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다 집어넣고 학습을 해요. 물론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어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써보신 분은 얘가 한국어도 잘 알아듣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요약도 하고 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브레인스토밍으로 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또 어조 변환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드 생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요새는 챗GPT한테 코드를 좀 만들어봐.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아주 최소한의 수정만 가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 쓰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로 쓰는 건데요. 여기서 에이전트라 하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엑스피디아, 오픈테이블 등등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우리로 따지면 음식점 예약이라든가 호텔 예약, 우리나라에서 호텔 예약 뭐로 하죠? 호텔닷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고다나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런 앱은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막 뭔가를 입력해야 돼요. 9월 1일 날 내가 출장 갔다가 5일 날 돌아온다. 그럼 거기다가 9월 1일, 9월 5일, 장소는 도쿄, 그 다음에 아침에 난 가야 되고 저녁 늦게 와야 되고 이렇게 내가 다 지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막 눌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타이프를 치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언어 모델이니까요. 그냥 사용자가 언어 모델한테 야, 나 9월 1일에서 5일에 돌아오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대한항공을 좀 예약해줘 라고 그냥 제가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거나 그냥 그렇게 텍스트를 쳐요. 제일 좋은 건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얘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거를 엑스피디아든 호텔스닷컴이든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얘가 내가 손가락으로 치던 거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대기업 회장님이 된 것 같죠. 대기업 회장님들은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앱을 열고 안 하겠죠. 비서를 불러서 비서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만든 모든 기술은 사람을, 일반인을, 우리 같은 일반인을 다 왕과 귀족같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먹는 음식,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조차 어쩌면 옛날에 세종대왕이 드셨던 식사보다 더 품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옷은 어떻습니까? 유니클로 가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도 옛날에 세종대왕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더 몸에 편안하고 땀 흡수도 잘하고 다 좋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왕처럼, 회장처럼 AI가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이런 귀찮은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다. 여행 예약, 쇼핑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죠. 가격도 비교해 줄 수 있고. 또한 사내 문서 검색 서비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된다 또는 기업에 내가 취직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는 게 없어요. 물론 기본 지식은 다 갖췄겠지만 규정도 몰라, 뭐도 몰라. 맨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AI로 만들어 놓으면 AI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문서 검색도 사실은 어느 문서의 몇 페이지에 어느 챕터에 나온지를 몰라도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모든 규정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 있다. 그죠? 취직 첫날 들어가자마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선배들이 쟨 놀러 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AI로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같은 데서는 장비 매뉴얼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장비가 바뀌면, 신제품으로 바뀌면 또 매뉴얼이 더 늘어나겠죠. 새로운 기능이 막 추가되니까.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돼요. 못 읽습니다. 막 1000페이지씩 온다 그래요. 자, 그럼 1000페이지를 누가 읽느냐? 누가 이해하고 있느냐?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런 1000페이지를 AI로 만들어 놓으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들어 놓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내가 지금 이 장비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뭐가 원인인 것 같아? 어떤 액션을 해야 돼?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의사도 그렇게 AI로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책과 이런 내용들을 AI로 넣으면 그러면 이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얘기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각도를 바꿔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어디에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픈 AI를 제공하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제미나이, 그리고 아마존 AWS에서는 바로 이 클로드 3라는 AI 모델을 제공합니다. 자, 결국 다 클라우드에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나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내가 컴퓨터 앞에 노트북을 켜놓고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있지만 답은 저 멀리서, 노르웨이에서, 알래스카에서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AI 소라에서 만든 요거 유튜브인데요. 요거를 잠깐 두 개를 순서대로 하나씩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영상 보셨죠? 첫 번째 영상은요, 그 오픈 AI 챗GPT 만드는 회사가 만든 소라라는 그런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주면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11랩스라는 또 회사가 거기에 이제 그 사운드 이펙트를 입힌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AI입니다. 저 11랩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주고 이 텍스트를 낭독을 하세요. 근데 낭독을 도널드 트럼프 스타일로 하세요. 그럼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식으로 이거를 낭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몇 마디 하면 제 목소리를 또 그 11랩스에 주면서 내 목소리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그러면 또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또 오픈 AI가 소라를 가지고 만든 그 장난감 회사 토이즈러스라는 그 회사의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이제 100% AI로 만든 그 회사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오픈 AI에서 만든 이런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도 이제 이 정도 같고요. 자, 그런데 미래 AI는 어디로 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건 벌써 CES 2024년 금년도 이제 CES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결국은 디바이스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바이스라는 게 뭐냐면 지금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결국 클라우드가 아닌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 곁으로. 우리 곁으로 온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뭔가요?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가 뭐 홈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디바이스가 자동차겠죠. 자동차에 AI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차 안에서 지금 현재 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오픈 AI하고 챗GPT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클라우드를 쓰는 거고요. 차에 AI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 안에 그 AI가 챗GPT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신이 끊겨도 얘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류의 디바이스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은 자동차 못지않게 물론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는 이 로봇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우리 사람과 훨씬 더 많이 만난다. 지금의 로봇은 주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로봇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제 이 로봇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혹시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갤럭시 24를 쓰시는 분들은 이미 그 휴대폰에 AI가 장착된 거를 보셨습니다.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또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 4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자동,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로봇
로봇의 가장 그 선진 회사고요. 특히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많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건설 로봇이 AI를 만나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거를 잠깐 보시고요. 두 번째는 대화 로봇입니다. 피겨 제로원이라는 그 대화 로봇인데 얘가 오픈 AI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 얘가 대답을 하는데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픈 AI와 연결이 돼서 사실은 그 챗GPT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로봇의 모습을 띤 챗GPT 모습이고요. 세 번째 거는 이 피겨 제로 2 이게 두 번째 버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나온 건데 BMW 조립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이 로봇이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한 동작을 하는지 세 번째 거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그 집안일 로봇은 이거는 이제 알로하라는 이름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만든 그 로봇인데요. 결국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 빨래, 그다음에 설거지. 로봇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거 전부 AI로 만든 AI 로봇인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접시는 어떻게 꺼내는 게 맞는 건지 빨래는 어떻게 개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로봇한테 AI로. 그래서 어떻게 얘가 진짜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알로하 로봇은 실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2,000달러인데요. 뭐 좀 비싸죠. 집안일 시키느라고 내가 32,000달러를 쓰나? 제 생각에는 한 5년 안에 이거 한 3,000달러,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10년 안에 한 3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에 있는 각종 그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얘가 될 거고 지금은 뭐 로봇 청소기만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보통 집에서 쓰고 있죠. 청소, 바닥 청소하는 것만 하는데 얘가 이제 온갖 집안 잡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유튜브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 조립 집안일 로봇 아직 한 번 더 안 한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거. 그거 세 번째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보시면 로봇의 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AI가 붙으면서 우리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아까 대화 로봇에서 보신 것처럼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우리가 사람끼리는 맨날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거 뭐 이렇게 했니? 너 왜 어디 가니?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화를 로봇하고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래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출산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자꾸 출산하라고 하지 말고 이 로봇의 R&D와 제작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넣는 게 현명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로봇, 뭐 휴대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AI를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중에 AI가 돌아가는 스마트폰, AI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그 비율이 이제 2027년 정도 되면 벌써 3년 후밖에 안 되죠. 지금은 이제 2024년 5%밖에 안 되는데 3년만 지나면 이제 절반 가까이가 AI로 구동이 될 거다. AI가 기능이 들어간다. 그렇죠.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반이 아니라 한 7, 80%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LLM을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밥을 먹어야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저는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음식점에 간다.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음식이 나오죠. 이제 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집에서 먹는데 앱으로 먹고 싶은 뭐 만둣국을 주문하면 만둣국이 배달이 되죠. 그래서 외식보다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배달 온 거를 열고 뭐 닫고 뒤처리 좀 해야죠. 포장이 워낙 많으니까 배달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밀키트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요리를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조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 8, 90% 요리가 돼 있고 나는 뭐 데우기만 한다든가 최소한도의 요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요리, 그래서 재료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하는 요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 LLM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거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 딱 던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잘 던져야만 얘가 똑똑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위 꼼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전학습이라는 걸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은 이제 잠시 후에 그럼 사후학습이 뭐냐, 이 얘기를 할 때 사전과 사후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챗GPT 같은 모델, 또 GPT라는 모델이 사전학습 모델이에요. 거기서 G하고 P라는 단어가 있죠. GPT. 그 P라는 단어가 영어로 pre-train입니다. 그래서 GPT라는 단어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입니다. AI의 어떤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집으로 따지면은 뭐 건물로 따지면 무슨 뭐 오피스 건물 이런 식이에요. 또는 아파트 건물, 그런 식의 어떤 구조, 건물의 어떤 모양인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결국 답변의 품질을 높이려면 결국 이 프롬프트를 잘 던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별로 할 일이 없다. 우린 그냥 쓰면 돼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좀 내가 잘 배우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특화된 태스크에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 자, 특화된 태스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행안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행안부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령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특화된 태스크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또는 보험사에서 언더라이팅 하는 거나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이거 청구서가 제대로 된 청구인지 이런 걸 분석하고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어떤 특화된 업무인 거죠. 이런 특화된 업무에는 이러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이 부적절하죠. 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일반적인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특화되게 되면 이게 좀 잘 못한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검색을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챗GPT 나오기 전에는 뭐 지금도 구글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구글 검색은 뭐예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서를 찾아주는 거잖아. 100만 개씩 찾아주잖아요. 실제로 그 100만 개를 다 보는 사람은 없지만 앞에 두세 개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검색 증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요겁니다. 영어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자, 우리가 앞에서 생성형 AI고 GPT가 그 G가 Generative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한다는 뜻인데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생성은 하는데, 즉 답을 만들어내는데, 주관식의 답을 만들어내는데 그 답을 조금 증강을 시킨다, 좀 보강을 한다. 뭘로요? 검색으로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우리가 서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리트리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땡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반 답변의 경우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검색을 먼저 해요.
그래서 검색에서 컨텍스트를 찾고 이를 지리문에다가 확대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 대비 정확도나 관련성 이게 모두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맨 왼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프롬프트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쿼리로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그 파란색 컴퓨터가 위로 쿼리를 던집니다. 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하면 이제 날리지 소스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날리지 소스에서 검색을 해오죠. 예를 들면 뭐 뉴스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산이라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챗GPT는 산산의 존재를 모릅니다. 왜? 얘는 저 몇 년 전 데이터로 학습을 한 얘기 때문에 산산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태풍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상황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하니까 우리가 이 검색 증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뉴스를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산산이 뭐 저 미국, 일본의 큐슈를 지금 뭐 상륙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뉴스를 가지고 와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이제 땡겨 옵니다. 그럼 이제 3번에서 그게 오면 이제 그 파란색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얘가 이제 RAG 검색 증강 생성을 주도하는 애인데 얘가 그러면 그 아까 프롬프트가 있고 쿼리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뭘 하냐면 산산에 대한 최근 뉴스를 더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챗GPT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지금 산산이 태풍이구나. 그리고 태풍이 지금 큐슈를 강타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는 내용이 뉴스에 다 있잖아요. 그 뉴스를 같이 받아보는 거죠. 같이 받아보면 랭귀지 모델이 그거를 이제 그 같이 받아보는 게 4번이고요. 그걸 받아서 얘가 이제 생성을 또 하겠죠. 그걸 이제 잘 다듬어서 평소에 말 잘하잖아요. 챗GPT가. 걔가 이제 주는 게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받으면 그 5번을 이제 유저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신 뉴스도 다 챗GPT가 대답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챗GPT가 대답한다기보다는 챗GPT가 대답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GPT한테 같이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GPT의 답을 받아보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규정, 행안부의 규정이라든가 각종 법령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이 검색 증강 생성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줄여서 RAG라고 하죠. RAG.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미세 조정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여러분 이제 행안부 외부에서 사전 학습을 시켜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나 뭐 아까 말씀드린 라마 이런 애들은 사전 학습을 시킨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외부 데이터로 누가 만들어요? 다른 회사가 만든 겁니다. 즉 오픈 AI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메타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챗GPT가 있고 라마가 있죠.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회사 내부에서 사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라마나 챗GPT는 외부 데이터로 저쪽 미국 회사, 미국의 빅텍이 만들었다면 빅텍이 만든 걸 내가 가져다가 내가 여기서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랑 비슷하죠? 네. 그 밀키트 같은 거죠. 밀키트. CJ에서 만든 밀키트. 그럼 CJ에서 한 5분의 4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다가 내가 그거를 덮인다든가 뭐 좀 재료를 몇 개 더 넣어서 최종적인 요리를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요리, 사전 요리, 사후 요리듯이 사전에 학습된 거를 가져다가 내가 회사에서 사후 학습을 한다. 뭘 가지고 학습한다? 당연히 이제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규정집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굉장히 특화되겠죠. 그래서 미세 조정을 어디서 한다? 행안부에서 한다. 이게 특화된 굉장히 훌륭한 AI를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이걸 하려면 이제
행안부에서 굉장히 큰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나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전 학습이고요. 출시 전에 LLM 개발자가 만드는 거고 대량의 일반 지식, 상식적인 거. 그래서 이름이 이제 GPT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사후 학습은 이제 소량, 미세 조정은 소량의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출시 후에 LLM 사용자가 수행한다. 뭐 보험사가 할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가 만들 수도 있고 제조사가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행안부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느 회사가 미세 조정했냐에 따라서 이 소량의 내부 데이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된 애들은 굉장히 서로 다 달라요. 전공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학에서 전공을 해요. 누구는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누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누구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3까지는 우리 다 똑같은 걸 배우는데 대학 들어와서 각자가 전공을 하면 대학 졸업할 때는 각자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그리고 미세 조정은 대학 와서 깊이, 우리가 T자형 뭐 인재 이러죠. 그 T자의 가로축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면 이 세로로 쭉 내려가는 거. 특정 분야에 내가 깊이 판다. 특정 기술을 배웠다. 이런 게 이제 미세 조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맨 왼쪽에 텅 빈 빌공짜예요. 그러니까 뇌가요 텅 비어 있어요. 그거를 외부 데이터로 월드와이드 웹에 있는 외부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면 가운데에 있는 그 일반 AI가 됩니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요거를 파인 튜닝을 내부 데이터로 시키면 이제 특화된 A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쓰고 싶은 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고 싶은 거는 특화된 AI겠죠. 물론 우리가 개인이 그냥 저 이메일 좀 고쳐줘, 영어로 번역해줘, 이런 건 일반 AI로 다 됩니다. 가운데 거로. 그렇지만 어떤 기관에서 쓸 때는 저 특화된 AI가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은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그 챗GPT, 클로드 3, 제미나이 이런 게 일반 AI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라마 2도 있고 라마 3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라마 3.1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요. 라마 3.1 이제 저도 지금 쓰고 싶은데 라마 3.1이 영어로만 돼 있고 아직 그 라마 3.1의 코리안 버전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AI 전문가가 이걸 계속 한국어를 더 미세 조정으로 한국어를 특히 더 많이 가르쳐서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그런 이제 라마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 제작입니다. 이건 뭐냐면 프리트레이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몽땅 다 처음부터 행안부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또는 행안부가 하기엔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드와이드 웹에 있는 수많은 문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집어넣고 얘를 사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자체 확보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소요가 최고로 들어가죠. 이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제조사나 국정원들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앞에 3번 파인 튜닝 해도 충분하다. 왜? 라마 같은 거는 이제 오픈 소스니까요. 라마를 카피해서 내 회사 안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내가 파인 튜닝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 거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쓰면 돼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생성형 AI인데 분석형 AI도 있습니다. 이 분석형 AI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I 리스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분석형 AI는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 오픈 AI가 창업도 하기 전에 이미 이 분석형 AI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보험 청구 사기 판정. 자, 보험 청구 사기 판정. 그러니까 보험 청구를 딱 하면 AI가 보고요. 이 청구서가 정상이야 아니면 정상이 아니야. 사기야. 뭐 사기일 수도 있고요. 뭔가 미흡해요. 좀 또는 이상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여기 보면 DB 손해보험의 청구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심사평가원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거를 AI로 구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보험,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의원에 가서 뭐 감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 이제 뭐 의사 만나고 감기약 처방받고 나오면서 얼마 냅니까? 뭐 한 4,000원 정도 내죠. 지금 이게 끊겼나요? 음성은 나갑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보험 청구를 하는데 그 보험 청구가 과연 우리는 4,000원 내지만 병의원에서는 정부의 심사평가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 10,000원이 되느냐? 사실은 뭐 10,000원짜리는 별로 안 보고요.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좀 큰 덩어리로 뭐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했다. 뭐 그래서 500만 원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 500만 원 청구가 과연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건지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상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AI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래서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AI가 이렇게 적발하죠. 적발하면 그거를 들고 이제 사람들이 전문가가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기 판정이라기보다는 총 1,000만 건의 보험 청구 중에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요거를 골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금액도 좀 크다. 여러분 우리 국세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제가 심사평가원은 제가 직접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요. 국세청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세금 보고했는데 이 회사가 이 세금 보고한 게 좀 이상하다. 조금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이제 소위 세무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회사 중에 어느 회사를 세무조사할 거냐? 다 못합니다. 다 못하니까 99%는 못하는데 한 1%는 누구를 할 거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AI로 얼마든지 판정을 할 수가 있죠. 또 민원 예측도 하는데요. 금융기관의 경우에 전화를 하다가 콜센터 하다가 불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원 넣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금융기관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사에서는 어떤 고객이 민원을 낼까 이걸 이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원 낼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낼 것 같아 이걸 판정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죠. 그다음에 뭐 주가 예측도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동안 가격 가지고 막 차트 그리고 막 했지만 요즘은 이제 어닝스 콜이라 그래서 실적 보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CEO와 투자자들 사이의 대화를 보고 과연 AI가 이걸 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판정하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HR 쪽에서 젊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 이거 제가 최근에 어떤 국내 뭐 글로벌 기업하고 저희가 이걸 이제 산학을 했는데요. 뭐 과장 대리 과장급 중에 추후에 10년 후에 임원이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런 걸 뭐 고성과자라고도 하고 예비 리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고성과자 중에 누가 이제 미래에 임원이 될 것 같은가 이걸 미리 좀 알아보자. 결국 수많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로 이제 판정하는 거예요. 예비 리더로 될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AI의 리스크가 있죠. 바로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AI 액트라는 걸 만들어서 금년부터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가운데 피라미드 삼각형을 보시면요. 맨 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수임 불가라고 합니다. 수임 불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금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반할 때 벌금을 때리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장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뭐 예를 들면 강남역 1번 출구에 앞에 모든 출구에다가 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얼굴 찍고 저기 저 홍길동이 지나간다. 저 친구 저거 지금 수배자인데 잡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콘서트장에 카메라 달아놓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테러리스트가 아닌다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혹시 만약에 민간 기업이 그런 짓을 하면 매출의 7%인가요? 를 벌금을 때릴 수 있다라고 이제 EU가 이런 걸 만들었죠. 두 번째 하이 리스크가 있고 리미티드 리스크, 미니멀 리스크. 거기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고 투명하게 해라. 내가 로봇이라고, 내가 이게 AI가 만든 이미지다, AI가 만든 영상이다, 이런 것들을 밝혀라. 이런 이제 의무도 있고요. 의무들을 쭉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규제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유러피안 유니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AI는 거의 99%가 다 미제죠. 미제. 메이드 인 USA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빅텍들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약간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특히 저 첫 번째 거는 물론 저건 unacceptable이지만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때린다. 전 세계 매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빅텍 중에 한 두 개라도 유럽 회사가 있었다면 이런 게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약하게 현실적으로 하든가. 반면에 미국은 이런 액트가 없어요. 왜 그래?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수많은 법령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또 AI 액트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태도는 일단 해봐라요. 일단 선시행, 후처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근데 법을 어겼네? 그러면 처벌이야. 이런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유럽은 무조건 일단 규제를 많이 만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럽을 따라가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규제가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는 선규제. 우리나라도 선규제입니다. 유럽처럼. 그래서 무조건 못한다. 허락을 받아라.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의도가 좋든 나쁘든 건 난 상관 안 한다. 무조건 규제를 받아라.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장소의 원격 생체인식. 이걸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의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리스크가 바로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뭐냐면 AI에 대한 그런 윤리적 규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즈니스 가치를 정말 만들고 있는가. 왜냐하면 빅텍이 투자하는 금액은 엄청나고 전기도 많이 쓰는데 과연 만들고 있는가. 현재 개인적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막히느냐. 저는 결국 여기서 막힙니다. 바틀렉은 데이터 AI 밸류 체인에서 막힙니다. 즉 AI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3단계가 아니고 그 전에 4단계예요. 0단계가 있습니다. 스텝 제로 바로 기획인데요. 어디에 쓸 거냐, 왜 여기다 써야 되느냐. 이 what and why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결국은 담당 임직원이 해야 됩니다. 자, 1단계가 기획이고요. 2단계가 AI 만들기, 3단계가 AI 체크하기, 마지막에 AI로 가치를 만드는 건데 저 1단계를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되느냐? 담당 임직원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요리 말씀드렸는데 저 파스타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앉아서 자, 토마토 치즈 파스타를 주세요라고 내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파스타를 주문했을까요? 그러니까 셰프는 주문을 받아야만 만들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에 누군가가 저 파스타를 주문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주문했을까요? 먹고 싶어서. 왜 먹고 싶었을까? 이 사람이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집이 파스타로 유명하니까 와서 주문한 겁니다. 파스타 주문 안 할 수도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냉면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또 어제 과음을 해서 탕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에 무엇을 내가 고르느냐 하는 거는 나의 의사결정이고요. 그건 나의 니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에 의해서 주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을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이상한 거 주문해서 맛없게 먹고 돈만 많이 내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AI를 모르면 마찬가지예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AI가 필요해. 내 업무에서 이런 게 AI로 됐으면 내가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거를 누가 얘기해요? 나밖에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AI 기획은 정말 모든 분야 또 모든 경영적 기능에서 다 필요하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극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치 1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글 읽는 사람이 극소수였다가 모두가 글을 읽게 되고 30년 전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컴공과 출신밖에 없다가 이제는 모두가 컴맹이 아니잖아요. 문맹과 컴맹을 극복한 것처럼 이제는 AI 또는 데이터맹에서 우리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AI가 어디에서 작게든 크게든 어디선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현업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모난 바퀴를 힘들게 끌면서 바빠요. 그리고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바퀴를 좀 바꿔봐라 그러는데 아니 됐어요. 지금 나 바쁘니까 너무 바빠. 나 지금 바퀴 바뀔 시간이 어딨어. 나 이게 잘 굴러가지도 않는 이 수레를 끌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 직원, 실무자들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실제 데이터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형 AI, 그다음에 생성형 AI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임원들도 한 이틀 정도 배우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일단 이가 서울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와서 지금 바로 기획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문가 교육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유튜브 창에 질문 띄우신 분 있으면 좀 화면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